저는 이제 그냥 단순 가정은 아니고요. 윤석열이 이제 한남동에 산성을 쌓고 또 이내 어떤 산성을 쌓고 막 체포 1차 1월 3일 날 실패하고 보수 원로들을 막 불러들였을 때 내가 반드시 나는 안 붙잡혀간다. 그리고 설사 내가 붙잡혀가도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재명만큼 반드시 끌어안고 죽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원로들한테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제보 드릴 때 그 뒤로 이제 후계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조금 뭐 지금 상황과 딱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댓글에 제발 그만요. 지금 다들 아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지금 소뚜껑만으로도 지금 놀라는 판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예, 끔찍하죠 정말로. 헌재 공지가 나오기 그런 거잖아요.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기자단 전체한테 공개되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자단한테 가면 선거 길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하는 우리들의 평의는 네. 다 비공개 비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고 네. 선고하는 기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한테 먼저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한테 통지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면 선고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18일 이전에 이 부분을 끝내려고 하는 거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네네.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영식 보수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문영식 재판관이 계속 우리는 평의를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따박따박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헌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형식적인 것은 형식에서만 그치지 않거든요.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금요일, 토요일 상황이 변동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에 대한 평의들은 좀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그걸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정보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헌재가 씨알이 안 먹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수 쪽에서 야 저기 헌재가 씨알이 안 먹힌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거기서 적어도 뭔가 좀 다른 입장을 낼 만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은 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흘러다니는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까지는 따박따박 절차를 밟아서 소위 보수나 이쪽 진영의 흠결을 밟지 않으려고 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수요일 날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날짜를 공지를 하고 결정을 왜냐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순간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네. 거의 회오리 바람 일단은 겁니다. 저는 희망회로는 이 시점에 위험하다고 봐요. 따라서 제가 지금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2차 폭동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시간이 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 18일 이후로 넘길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김 박사님 말씀처럼 제가 헌재 주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옛날 뭐 헌재 계시던 분들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주변 분들 쭉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자체가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네. 당장 2월 27일 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보름이 다 되도록 지금 거들떠도 안 봐요. 네. 이거는 헌재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무시당한 거죠 뭐. 망가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의식이 헌법 느껴지겠는가. 질서를 대놓고 안 지키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그래서 더더구나 1명에서 2명 정도가 소수 의견으로 이탈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거는 합의를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같다고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있을 것이고 유일한 것이 이제 변론 제기 요청인데 네. 변론 제기 요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에 제기 요청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SBS가 의미 있는 특종을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공수처 문제 삼고 구속 기한 문제 삼으니까 헌재 관계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보관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나름 중립적이라고 여겨지는 또는 약간 우쪽에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는 SBS 쪽에 흘린 것 같아. 네.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일체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네. 두 번째, 지금 문제 삼는 구속 기간에 형성된 증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다. 네네. 따라서 이번 지부장 판사의 결정에 어떤 우리 영향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백하게 했다는 것은 네. 결국 자기들 스케줄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재천명했다. 지금 14,000분 이상이 들어오셔서 뜨겁게 남겨주시는데 많이 불안해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상호 기자님께서 대표님께서 헌재 언저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좀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CR이 안 먹힙니다. 실제로 접근이 안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저희가 억지 희망회로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낙담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거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레이더를 돌려본 걸로는 더 놀라운 거는 날짜에 대해서도 별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자기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심지어 레가시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하는데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싫다고 기각 이게 아니잖아요. 기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논거를 써서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기각에 대해서 논거를 쓸래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못 된다 이거죠. 그 누구도. 그건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팩트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각에 대한 논거를 본인들이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들은 것은 이 일종의 코멘트 성격으로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소수 의견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거기서 코멘트를 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소수 의견이 아닌 거죠. 큰 틀은 같이 가는데 자기 이제 이러이러한 어떤 왜냐하면 이제 윤에 대한 인간적인 이런 부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 했지만 뭐 어쩌지 하다라는 다른 부분들. 아니 소수 의견이면 7대1 뭐 건데 만장일치는 유지가 되되 개별 의견을 좀 개별 더 의견을 이제 이 코멘트 한다. 성격으로 박근혜 다는 때랑 부분들 유사하게 그 안에다가 3인 소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은 그냥 진짜 우리 국민들 우려하듯이 나 기분 나빠서 나는 뭐 지금 진보 이런 거 안 좋아서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찬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듯이 아까 당일날 평결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에 대한 그 판결문을 하나 써놓고 결정문을 써놓고 부에 대한 결정문도 써놔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써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한 것과 부에 대한 것을 써놓고 그날 당일 평결을 해서 예를 들어 가다 그러면 가를 들고 부다 그러면 부를 드는 건데 그걸 썼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이건 이미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판결을 통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그날 진행되어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팩트와 관련해서는 이의 없이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지금 단계는 그 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떻게 법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쁘긴 나쁜데 위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자를 정도냐.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돼. 사실에서 위헌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위헌이냐 여부의 다음에 그래서 공직을 계속 못할 정도냐. 요걸 두 단계를 뛰는 과정에서 이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의견 받아주고 다만 그 대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더라도 소수 의견을 대줄 것인가. 아니면 이견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 헌재가 망가되게 생겨있는데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뤄서 힘있게 이거를 의견을 제출할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요약하면 헌재는 흔들림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큰 틀에서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조영식 재판관 자식 결혼식 이걸 결혼식을 해야 되냐 뒤를 밀어야 되냐 그다음에 가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다 갔다는 거잖아요. 다 갈 정도면 아니 그렇게 안 해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걸 가겠어?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이 농담처럼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농담은 아니잖아. 이 관원 성계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일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추론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점에서 참 간절한 건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국가, 나의 조국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국가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은 또 뭘로 인식이 되냐면 그 기관의 책임자들이에요. 대통령실 대통령, 각 부처의 장관들, 무슨 경찰의 수장, 검찰의 여러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보는 동안 너무나 비루한 모습들, 사익을 추구하는 듯 그 쥐새끼 같은 모습들, 저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들, 군사령관들 뭐 온갖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조국에 얼마나 염증이 나겠는가. 근데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굳굳한 국가 최종 결정 기구가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헌재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식의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는 이 롤모델이 좀 돼주면 좋겠어요. 네.